주가 막 올라 있을 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한번 걸리면 20-30%씩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주식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폭돼서 가치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도 크게 터지진 않습니다. 해야 된다면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분명한 건 작년보다는 미국 경기가 저는 1% 전후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제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처음 생각했던 거는 밸류가 좀 올라온 거에서 때리지 않을까 봤는데, 야 이제 보니까 펀드멘탈 숏으로 확실히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야 여지 없구나 이번에.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요새 고민이 이거예요. 항상 오시면 제가 기대하는 것. 첫 장에 어떤 화두를 던지셨는가 이거거든요. 뭐 화두까지도 없고 그냥 너무들 좀 요새 마음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올해 곡장을 좋게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쳐 일어났잖아요. 뭐 내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졌고, 맞아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정책 전환 이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고, 게다가 제도적인 변화, 뭐 공매도라던가 이런 거 겹치다 보니까 이제 내심 이렇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최근에 원화가 거의 1470원을 넘어가니까 되게 1470원대 막혔었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뭐 아르헨티나 된다부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제가 이제 뭐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나고 나서 시장을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는 다른 상품과 좀 다르게 꼭 팔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들은 샀다가 완전히 팔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네. 주식은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 투자라는 것들은 그런 개념이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지금의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최근처럼 부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분명히 대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은 해야 된다면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야 주가 막 올라 있을 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한번 걸리면 20-30%씩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주식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폭돼서 뭔가 좀 많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치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는 설령 약간 시점에 약간 핀트가 어긋나도 우리가 크게 터지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목을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폭되는 구간이라면 뭐 뭐든 주식 관련된 거, 뭐 국내 주식도 그렇고 뭐 미국 주식도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때는 좀 사도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 너무 뭐 제가 여기서 얼마까지 빠지면 사세요, 이건 정말 좀 무책임한 얘기 같고요.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좀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거냐? 그건 아니겠지만 이게 원인이 뭔가 이 정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너무 제가 이 그림 많이들 보셨을 그림인데. 그러니까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뭐 제가 남의 책에서 본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투자라는 게 이렇게 쫙 좋아 보이는 게 계속 일률적으로 가면 참 좋은데, 야 가다 보면 갑자기 여기 보시면 막 웅덩이도 있고 이런 벽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확 빠져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이렇게 꾸역꾸역 가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이때 싸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싸고 여기가 싸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확 싸질 때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보통 안전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가치를 보는 거죠. 물론 가치라는 게 뭐 절대적으로 딱 뭐 이데아처럼 딱 있어가지고 뭐 불변의 법칙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가치라는 기준은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개념으로 봤을 때 싸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 가치주 개념으로 싸 보이는 거 있고, 뭐 얘기했잖아요. 가치와 성장은 다 붙어 있는 거라고, 버핏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전반적으로 싸져 있을 때가 언제냐, 성장주 가치주건. 네. 이렇게 불확실성 이슈가 커져 있을 때인데, 지금은 한 최소한 이 정도 웅덩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웅덩이가 더 깊어져서 더 괴로운 기간이 지속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좀 너무 평이한 얘기인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지금은 평진 아니고 약간의 웅덩이 그쵸.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웅덩이 빠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웅덩이 중에 세 개 중에 어디쯤인 것 같으세요? 보셨죠?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대략 그래도 지금 느낌상으로 저는 우리 이건 재웅 아니라 씨는 봐요. 가깝진 않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 봐요. 이거가 네. 되려면 네. 미국이 완전히 부러져야 돼요.
경제 지표도 부러지고 빅테크가 진짜 버블이 완전 터져서 이제 뭐 빅테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여전히 밸류가 별 매력이 크지 않다 보지만 그렇다고 이 밸류에서 완전히 무너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얼마 전까지 뭐 S&P 500 기준 멀티플 23배 거의 갔을 때는 비쌌죠. 그때는 뭐 여기서는 뭐 그냥 요건 아니고 한 요런 정도 봅니다. 요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트럼프가 그렇겠죠. 정말 뭐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트럼프가 이게 예상외의 인물이면 이게 빗나가겠죠. 근데 이제 주가를 단순히 보면 유독 웅덩이가 깊었던 게 이제 S&P 500이란 이 나스닥이에요. 네. 그리고 독일 같은 데 증시는 매우 좋고 항상 중국도 좋고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그래 이 미국 사자 영가도 놓고 기생값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원칙적 판단은 재정을 풀고 있는 독일이나 중국을 사야 된다는 의견도 적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도 매우 편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여전히 좀 기회다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정말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 과격한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나 거의 20% 인근까지 끌고 가나? 골드만삭스가 그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제 18% 얘기하더라고. 와 말이 18%지 이렇게 되면 여러 군데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네.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협상 우리가 원래 그 관세는 재원 마련이기보다는 협상 수단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만약 관세가 이렇게 지나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올라간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미국 경제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가 미국 증시에 대한 계속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두 분기 더. 그래서 저는 참 이 리스크는 참 고민스럽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네.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오른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쵸. 사실 관세를 매겨서 그만큼 경제가 나빠지면 네. 연준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관세는 무조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근데 경제는 또 나빠지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액션을 할 거냐? 과거 10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없었는데. 근데 네. 트럼프가 하는 행보가 연준의 소위 풋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뉘앙스를 비추니 네. 시장이 좀 놀란 거겠죠. 네.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도 그거는 지금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관세가 기대 수준보다 더 오래되고 만약 이런 거죠.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4월에 관세 딱 때리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슉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불확실성에 증폭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딱 드니까 네. 일단 액션을 다 뒤로 미는 거죠. 증폭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럼 연준이 어떻게 액션할 거냐 해보면 현재까지의 변동표나 이런 상황을 보면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네. 가지로 뭐 금리를 내린다는 의견들은 확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의 상황을 보면 또 관세 이슈가 생각한 것보다 좀 부담이 커지는 느낌을 시장 사람들이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이거죠. 불확실성 지수 보면 야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게 결국 이 관세나 이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트럼프가 과연 협상 테이블에 놓고서 뭔가 이 정도까지 할까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런 기사들의 눈이 가는 거죠. 부정적 기사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일기 트럼프 때 관세 정책이 너무 무졌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점점 이제 집가도 흔들리고 하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정말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점점 올해 중반에 가면 미국 되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재정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갚아야 될 채권도 되게 많고 상환해야 될 것들도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음모론인데 뭐
경기를 망가뜨려서 금리를 낮출 거다.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집에 확실성으로 다가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관세 딱 때리는 순간 확실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이렇게 무식하게 갈까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옛날에 자꾸 1930년대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는 관세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시대고 지금은 해봤자 뭐 20% 추가 관세를 한다 쳐도 정부 전체 수의 3.3%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한다 트럼프가. 저는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뭐 미국 100년짜리 채권을 거의 제로 쿠폰으로 팔겠다. 뭐 이런 네. 거 할 때 관세 너 이렇게 때릴 거야. 그거 받아. 뭐 이런 용도 아닐까. 아직 여전히 그게 실익이 있지. 굳이 관세를 20% 한다? 뭐냐? 넌 아직 협상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각 나라가 트럼프를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더 세게 갈 것 같은 불안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며칠 전부터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한국이 흔들렸던 게 네. 이제 상호 관세 그렇죠. 정도는 사람들이 다 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인가 어디서 20인가 30의 뭐 보편 관세가 논의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좀 많이 흔들렸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스무 탈리 때 40을 매겼더니 그런 일이 생기니 그거에 반이 되면 최소한 그거 반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스물탈리를 얘기하는 건 그게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제 비슷한 거 찾다 보니까 그렇죠. 그한 건만 찾은 거예요. 그때밖에 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그거랑 말하면. 이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치서에 보면 다른 세금의 레벨이 이렇게 높았고 그때는 낮았단 말이에요. 네. 이것만 봐도 너무 다르잖아요. 1930년대와 같습니까? 레벨 자체가 다른데. 그때 그 두 의원이 사실은 미국의 농업, 그다음에 미국의 그 당시 잘 나갔던 업종을 막기 위해서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좋았다가 미국 경제가 약화되는 타이밍에 이제 그걸로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가 사실 엄청난 일이 생긴 선거 건데. 공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엔 닉슨이랑 비슷해요. 닉슨 시절에 보편관세 때렸지만 10% 4개월 4개월 뒤에 때렸죠. 바로 적었어요. 네. 이게 레벨 별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리즈너블한 상식적인 생각인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변했나요? 아니요. 트럼프가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일단 더 세게 나오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네. 그게 겁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발표 전에는 뭐 협상의 여지 없다라고 했지만 발표 이후에는 각국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스탠스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돼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긴 다들 하네요. 원래는 이거였다니까. 4월 1일 관세 딱 가면 땡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 기대가 그 기대라는 거는 사람들의 이제 기대치가 전혀 변해가면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네. 일단은 다른 나라들이 잘 안 먹혀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그러니까 서로 이게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오지? 뭐 이런 고민이 되고 있고 미국이 슬쩍서 흘린단 말이에요, 정책을. 근데 다 콧방귀 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야, 트럼프가 더 이게 그러니까 티포텟이잖아요. 게임 이론상 안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 네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이 경기가 이미 선행지수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경기 선행이 꺾인 지가 좀 됐고 동행이 과거에 보면 다 쫓아 내려왔으니까 야 일본 진짜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한 의원님께서 그래서 연준이 가만히 있겠으니까 이 말을 하시는 건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요즘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야 이제 미국 경기 부러질 거야 이 얘기하면 되게 리즈너블한 증거를 많이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좀 이런 우려들이 밑에 깔리기 시작한 거죠. 트럼프 관세 이후에 미국 경기가 결국 흔들리는구나. 제가 그래서 8페이지 차트를 보고 나서 느꼈던 게 네. 다른 때는 선행지수가 요 정도 기간 동안 떨어지면 사실 중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이번에도 22년도에 S&P가 25% 가까이 빠질 때 네. 사람들이 그때를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때 경기가 정말 좋아서 여기 갖고 오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오랜 기간 선행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침체가 안 오면 안 오는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한의원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저도 재미있는 게 네. 중요한 걸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봤던 사람이었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죠. 네. 침체에 대해서 됐고, 근데 이제 원인을 보면 모든 거는 미국의 빅테크예요. 네. 그냥 AI라는 게 이걸 막아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답이 될 것 같네요. 과거에 미지간 소비자 실이 꺾이잖아요. 꺾이면 그냥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2023년 6월에 꺾였거든요. 저 그때 이 지표 보고서 2024년 힘들어지겠구나. 침체 안 꺾여. 왜 그랬죠? AI 투자가 되고 또 소비가 엄청난 그 소위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소비가 버텨줬던 거거든. 이 두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AI 투자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었고, 뭐 트럼프가 약간 일리 있는 지적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바이든이 너무 돈 풀었다. 이 비판도 맞는 거예요. 이 소비는 나올 수 없는 소비였어요. 근데 이 두 개 모멘텀이 다 꺾였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의원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분명한 건 작년보다는 미국 경기가 저는 1% 전후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거기다요 지금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네.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1% 깨질 수도 있다 봐요, 저는. 그 정도면 굉장한 슬로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레벨에 온 거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 2024년 5월에 2023년 저게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2024년 6월에 꺾였고요. 그때 2024년 5월에 이게 마이너스 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갖고 와서 미국 소비가 이제 죽을 거다 했어요. 기억나네요. 그럼요. 네. 돈을 벌어서 쓰잖아요. 벌어서 저축을 쓸 쓴 때 게 그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또 저축이 소진돼서 돈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뭔가 대출 거절이 늘고 있고요. 확실히 변화는 좀 생기고 있어요. 이 트렌드가 이쪽으로 쭉 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레버리지를 쓰는데 뭔가 미국의 소비자들도 뭔가 좀 약간 좀 막히는 느낌. 그리고 최근에 연체율도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은 있고요. 특히 뉴욕 패드의 대출 포기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높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라는 게 이렇게 아까 말했던 투자가 되고 소비가 커진다는 거는 하여튼 돈을 빌려서 쓰거나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확실히 약해지는 징후가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유가 어떻든 간에, 뭐 그게 뭐 일시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 딱 보면, 올해 연초 들어서 이게 갑자기 확 치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죠. 저는 데이터만 보는 입장에서는, 야, 작년보다 확실히 미국이 약해졌구나. 그러면 아까 돌아가면, 한상희 의원님 말은, 이 상황 오면 연준이 가만히 있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고. 이 상황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나빠지면 하는 거냐 이런 싸움도 근데 있죠. 작년처럼 이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뭐지? 왜냐면 작년에는 네. 조금만 나빠져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익숙한데 올해는 조금 더 나빠져야지 연준이 대응을 할까봐 그것도 싫은 거죠 지금. 더 나빠져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최고였잖아 인생에는. 네. 요새 보면 트럼프가 뭔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어 해서 걱정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대통령은 좋겠는데 제일 걱정은 이런 사실 정치인들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너무나 큰 소명의식, 자기가 모든 걸 바꿔. 이게 지금 트럼프는 미국을 바꿔놓고 근본적으로 밑에 보면 트럼프가 뭐 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제조업을 저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죠. 그렇죠. 결국은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제조업을 선택했고, 그거는 그리고 생각 속에 이 신점이 있어요. 미국의 부를 다른 나라들이 무역으로 뺏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른 나라들한테 영구채로 팔아도 이거는 내 정당한 권리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을 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AI 관련된 거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업체들 있잖아요. CSP라고 하는데 네. 미국은 확실히 이거 내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가장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AI 캐패시티가 돼야 돼요. 그게 성장을 뭔가 상징하는 거라 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저희 그러니까 2024년 후에 되는 건 제가
요 숫자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여기 같이 미치지 않았다는 거. 네. 이거는 제가 약간 작년에 미스했던 부분이지만 올해 또 반대로요. 확실히 확연히 꺾이고 있고 특히 26년 추정치 보면 증가율 보면 확 문. 주식시장에서는 그로스는 두주면 훨씬 중에 그로스 레이트거든. 그로스 레이터가 급감합니다 지금. 근데 적어도 좀 너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알파벳 같은 주식 PER이 20배 언더로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싸졌으니까 그로스 레이트이 떨어진 걸 정당화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장주는 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 성장주는 그래서 한 의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계속 아닙니다. 해주시는데 그냥 성장주는 한 발 앞서 멀티플 때 사고 네. 성장이 두달면 그냥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 미국 빅테크를 이제 성장주로 볼 거냐, 아니면 안전한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주식을 볼 거냐의 싸움도 사실인데, 그거는 여전히 성장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류 논리가 나오지만 이 정도 투자라는 건 성장주지. 어떻게 이게 필수주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멀티플이 낮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이거는 우리 환경에 있는 소위 통신주 같은 개념으로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 아까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미래의 엄청난 시장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이 열릴 텐데 열리고 있고, 근데 그보다 항상 보면 이런 투자는 오버로 하거든요. 오버로. 이게 좀 약간 후유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미국 혼자 하고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인데 올해 보면 중국인데 중국은 이 생각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중국이라는 것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그냥 가성비라는 단어를 갖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KBS 숫자가 크게 늘어나려면 가성비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중국이 그냥 가성비 있는 걸로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고성능보다는 효율성이 좋은 AI 뭐 이런 개념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만이라는 개념이 바뀐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도체도 보면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좋죠. 근데 HBM만이 아닌 거죠. 이제 반도체도. 레거시라던가 소위 그런 쪽도 돌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삼전자를 좀 움직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중국이 좀 가져온 것 같고 사실 이러다 보면 아까 이제 기억나는 게 저는 이런 이건 참고적으로 네. 이런 성장주들은 매출 총이익률 봐야 되거든. 근데 확실히 엔비디아가 꺾였어요. 뭐 이게 왜냐면 2024년 1분기에 79%였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네.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툭툭 떨어져. 올해 아직도 70%대지만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TSMC도 그 거의 한 3, 4% 꺾인 거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했지만 미국의 경기를 작년에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이 좀 경기가 좀 꺾이는 추를 갖고 있을 때 그래도 AI 투자와 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한 소비가 버텨줬는데 확실히 미국은 그게 약해졌다. 그럼 미국은 네. 오늘 올해 성장률은 확실히 둔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성장 갖고 이을 가능성은 적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연준이 나설 거고요. 트럼프도 협상의 수를 빼겠죠. 그 정도로 멍청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미국의 수가 노출이 돼버렸어요. 제가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래 싸움을 하다가 원래 그렇게 큰 싸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존심 싸움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저는 시진핑이 좀 미국과도 손잡을 줄 알았고 어느 순간 약간 양보 정도? 뭐 대표적인 왜 푸틴 아닙니까? 휴전하면 휴전할 줄 알았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미국의 이러한 트럼프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가 1기가 아니라 2기잖아요. 네. 그리고 돌아봤을 때 100 중에 100가지가 모두 트럼프 뜻대로 된 건 아닐 텐데 과거 1기 때를 되돌아봤을 때 안 될 때는 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인물이었던가요? 트럼프가 일기 때는 생각한 것보다 양보를 많이 했죠. 관세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에 고집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법인세 갖다가 그 전반적으로 미국에 감세를 하고 싶어 하거든, 이 사람이. 근데 감세하면 감세라는 게
감세하는 순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문제가 될 텐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그 나바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진짜 그쪽인가? 시장 그런 의구심까지 하고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예가 있죠. 과거에 공화당의 레이건 때 레포 곡선이라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래서 네. 상당히 힘을 얻었었어요. 네. 감세해줬더니 뭐 다 좋아질 거라 했는데 전혀 안 됐거든요. 레이건 때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좀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게 좀 고민이 되고요. 제가 요거 CSP 캐펙스 업체 보다가 느낀 게 우리 평론가님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삼성전자를 아무도 좋다고 얘기 안 할 때 하이닉스보다 좋다고 얘기하셨던 게 전 너무너무 기억나서 가장 먼저 전자를 바닥에서 콜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이 중국의 이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네. 지금 낸드나 디램 가격이 오르는 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다 지금. 영향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6만 원을 돌파하고 이러고 있는 것도 이 중국의 캐펙스 사이클을 보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시겠네요. 그럼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네. 이런 거죠. 전자를 얘기 끝내면 이제 네. 최근에 며칠간 오더컨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비판적 얘기를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전자가 밸류가 싸다는 거고요. 밸류가 싼 데다가 뭔가 밸류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나올 텐데 여기 환경 자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했을 때 가장 저는 환경 중에 제가 약간 정리를 해왔는데 가장 핵심 같은 경우에는 수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같은 수급이 이렇게 한 번씩 여러 사이클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 하반기에는 재고가 정상화된다면 가격은 올라요. 항상 올랐어요. 그 오르는 폭이 자신 없는 거지 지금. 네. 아니, 과연 네. 고정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물어보면 그건 다른 문제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오른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네. 아마 주가가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약간 버텨주는 모습 보다가 만약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거치는 순간이 온다면 위로 슈팅할 수도 있다 좀 봐요. 근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또 중국도 매우 영향이 있죠.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좀 네. 있어 보이고 네. 미국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미국이 관세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좀 주춤해지는 순간이 뭘까 보면 결국 뭐 러시아 얘기하고 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네. 둘이 앉아야 끝나는 문제. 이거 나머지 나라는 사실 중요하지고요. 둘이 테이블에 앉을 거냐인데 이게 원래는 일찍 앉을 줄 알았는데 잘 안 앉을 것 같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는 네. 좀 지나친 좀 앞선 해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삼성그룹의 총수가 중국을 갔어요. 그러죠. 그게 의미가 없을까요? 왜 갔겠냐? 아니, 불러서 갔겠죠, 무조건. 당연하죠. 무조건 불러서 갔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도 가는데 삼성도 정화사 삼성이 아무리 우리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꽤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그럼요. 회사인데 미국의 눈치를 안 볼 리도 없고 이유가 있어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저는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삼성이나 현대차나 뭐 이렇게 큰 그룹에 좀 관련된 건설회사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액션들을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아니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알 뿐이고요. 중요한 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왜 주가가 좋아지는 거냐? 그때 뭔가 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불황의 끝에 주식을 사고 아까 웅덩이가 파져있을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프라이스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운동에 빠질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국면에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금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이게 그래요?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때 안전자산인 금으로도 사실 관심이 많이 네. 쏠리고 실제로도 요즘에 그래 보이는데 네. 채팅창에서 아까 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금 이제 좀 팔까 싶은데요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가장 핫한 상품 중에 하나가 작년 연말에 넣어놓은 방송에서 금을 한번 얘기하고 요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에나 이코노미전 칼럼도 이 금에 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왜 이렇게 강할까?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는데 전 그게 아니라 달러에 대한 고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 역할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이게 다음 내려놓고 그림인데 싶다. 네. 미국이 원래는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미국이 보면 달러를 막 발행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달러를 초과 수요해야지 이게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계속 공급한다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계속해서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했고 트리펜이 딜레마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트리펜의 역설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 무역 흑자를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역 득자를 보고 자본 득자를 보고 말도 안 되죠. 이거 보시면 자본은 네. 흑자죠 원래. 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상쇄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이게 원래 미국이에요. 이것만 네. 보면 안 되고 이걸 봐야 되는데 야, 그래 그럼 이거는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는데 이걸 어떻게 잡겠냐? 재정도 다 건전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 부채는 그냥 내가 연준이 보장해 줄 테니까 제로쿠폰 받아 100년짜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야 이게 우리가 작년인가에 우리가 MMT 한번 유행했었거든요. MMT라는 게 뭐 방송에서도 여러 분들이 와요. 그것처럼 약간 허무맹랑한 생각을 좀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미국이 이러한 자기들이 어떤 세계 은행 역할을 해왔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아까 한 의원님이 말했던 연준이 액션하는 이유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는 나라거든요. 이걸 포기하면 미국은 금융 패권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돼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뭔가 자기가 금융 패권은 갖고 있게 되는데 금융 패권의 전제가 되는 거는 나는 미국이 장기로 대출해주고 단기로 차입하는 세계 은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무역으로 한다? 뭔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이 어떤 미스매치 되는 거가 투자자들은 느낀 거죠. 그게 달러야. 이게 만약에 정말 이대로 더 가면 달러가 뭐 그 정도 지위가 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나라 통화가 그래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금이 오르는 거예요. 금으로 갈까? 야, 이 금이 말이 그렇지. 야, 3,000불 넘어가는데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솔직히 저는 3,500불도 갈 수 있다 봐요. 근데 금 가격은 사실은 이걸 아주 장기로 보면 네. 빠질 때는 또 한 20년 빠지거든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레이건 때 이럴 때 빠졌었는데 오를 때는 사실 모든 자산이 영원히 오를 것 같잖아요. 금이 지금은 영원히 오르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때처럼 많이 빠지는 장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 여기 차트에 있는 것처럼 2011년에 금책이 진짜 많이 나와서 저도 몇 번 봤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한 6, 7년을 그냥 그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 과열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은 약간 무슨 생각이 되면 그냥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 우리 세대에 야 인플레라는 병이 도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인플레는 결국 금에 대한 수요도 만들 것이고 게다가 세계 경제 질서도 생각보다 패권이 안 나오는 거야.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이 약간 흔들리는 측면. 원래 닉슨은 기가 막힌 수를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결국 원유의 수요를 막 달러 팩을 시켜가지고 살아났는데 이제 와서 방법이 뭐가? 그래서 최근에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달러 수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저는 그 파워는 있지 않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건 그 소위 인플레에다가 기본적인 인플레에 관한 것 플러스 통화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흔들림. 그러니까 이게 원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이라는 게 이제 언제 급락할지 모르죠. 비싸져 있지만 금은 밸류를 보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종이화폐에 대한 대체제에 대한 개념을 본다면 이 종이화폐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흔들린다는 게 좀 요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최근에 그래도 가장 좋았던 나라가 어딘가 독일 뭐 이런데요. 근데 경제 지표만 봐도요. 이걸 계속 보여드리지만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직관적 비교가 좋기 때문에 저도 선호해왔고 NRC 때부터 확실히 유로존은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와서 오히려 주가가 꼭지인 거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주식이라는 게 밑에서 올라오는 걸 사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겠죠. 네. 그러면 이거 밑에서 미국 사고. 근데 저는 이때도 그렇고 이때는 미국 여 위에 있을 때 미국이 좋았고 유럽이 별로였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이유가 높은 있어요. 왜 상태에서 좀 더 그러냐면 가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원인이 뭐냐? 돈 풀어서예요. 독일이 사실 독일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재정, 뭐 인플레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라인데 최근에 스탠스는 배짱이 다 열렸어요. 원래 옛날에 유로존에서 독일의 분다스방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유럽 재정 좀만 더 쓰려고 해도 맨날 반대하고 그러던 데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 벽을 깨버리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독일이 그 인프라 투자하는 것만 5년간 790조더라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 쓰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미국도 좋았던 원인 따지고 보면 돈 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독일이 이제 재정 제출을 이렇게 푸니까 다른 EU 국가들은 뭐 이제 시작이다, 독일이 시작이다 이런 말도 많이 그러겠죠. 나오더라고요. 서로들 뭐 아까 말했던 금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 지폐 화폐가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오랜 역사를 보면 뭐 금의 순도가 금화를 결정한 게 아니라 기억에는 베니스의 그 금화가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된 거는 발행수를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이 뭐 많이 불순물이 들어간 게 싸다 비싸를 떠나서 이 발행을 언제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재정으로서 풀리는 거죠, 계속. 중국도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 왜 올라왔냐? 돈 풀어서요. 중국도 그냥 공식화 해버렸어요. GDP 대비 재정 비율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최근에 저는 그러니까 중국이 저도 중국을 선호 안 해요. 뭔가 데이터도 제한적이고 뭔가 안 좋은데 확실히 1, 2월에 소매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어떤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뭐 제일 기억나는 게 화장품이겠지만 뭐 그것도 있고 엔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만약 정말로 중국 그 이재용 회장이 갔다 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어떤 그런 소위 협상 카드용 때문에 좀 더 한국의 빗장을 열어준다면 중국이 또 그쪽에 또 기회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저는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인위적이든 뭐든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정도고요. 뭐 이런 좋은 얘기 했는데 네. 야 유독 진짜 고민이 뭐냐면 왜 원화만 이렇게 약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특별히 약해요. 네. 달러가 이런 상황인데 왜 유독 원화만 이러냐. 더 놀라운 거는 원래 중국과 위안화와 원화는 같이 잘 움직이는데 이 두도 디커플링 돼요. 저는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방송을 하지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불확실성이 뭐 단기간에 증폭될 수도 있고 해소될 수도 있고 어떻게 했던 간에 전 불확실성 완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소됐다고 봐야죠. 어느 쪽이든 그렇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결론나든. 환에 대한 것도 이번에 1477원까지 왔는데 그게 일단 피크 아닐까 전 봐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도 환율이 2원이 못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그럼 시장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남아있다 건가요? 보는 거죠. 아직도? 환이 원래 주가가 확 원화가 이 정도 장 올랐으면 많이 왔다가 빠져야 다시 돼요. 다시 네. 그러니까 네. 불안불안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이런 불확실성은 언젠가 거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나 좀 아니한 생각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죠 지금. 뭐 정치 지형을 떠나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뭐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결론이 나고 뭐 선거 일정이 잡히고 이러면 다시 경기 부양의 대결로 갈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독일이나 중국이 이렇게 부양을 써서 했다면 우리도 추경을 비롯한 온갖 얘기가 나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네. 2분기에. 저는 그게 결코 너무나 경시할 이슈는 아니다. 전 봐요. 한국 부지 소비가 너무 안 좋거든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부양책을 안 쓴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이렇게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도 않은데 이대로 놔두면 뭐 정부가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여야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추경 조그맣게 말이 나오는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닌 대대적인 정책이 만약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한국 증시도 독일이나 뭐 중국까지는 아니지만 무탈한 법이 뭐 있냐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그 투자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만 발언을 보면 아무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거예요. 저는 같이 우리 한 의원님
한상희 아나운서랑 같이 살펴보면 이게 그냥 더 악화될까? 불확실성이 거쳐가지 않을까? 빠르면 2분기부터 시작되는 거고 늦어도 3분기에는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네. 환율이 저희들은 이거 블룸버그 전망치예요. 블룸버그 전망치가 더 올라왔지만 꺾여 내려올 것이다. 저는 보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돈이 더 풀려도 환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당연하죠.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경기가 지금 이르기 때문에 돈을 왕창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지수 전체를 놓고 봐도 전자도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뭐 여기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 상당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여기서 뭐 그래도 좀 더 올라줘도 뭐 할 말 없는 것 아닌가. 왜냐면 우리 평론가님이 바닥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거를 콜해 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지금 사실 바닥에서는 거의 그래도 한 16, 7% 올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사실은 오른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건 그건 그림자고 결국 이거예요. 디램 현물가랑 낸드 현물가가 어떻게 되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가격에서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기에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의 관점에 더 가까우시죠 지금 전자는.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기보다 범용 디램 수급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범용도 그래도 그거는 그건 1대니까 그거는 전자가. 최상의 시나리오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중국도 부양책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하면 이제 저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만약 중국이 가성비라면 우리도 가성비 있는 게 나올 수 있죠.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완전히 도태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압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도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뭐 요즘 뭐 엑셀 대신 쓰는 프로그램 뭔가 이게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의 온 디바이스 제품들은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바뀔 거고 노트북도 바뀔 거고 뭔가 이거에 맞는 사양으로 다 바뀌어가. 최근에 크래프톤이 게임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해요. 인조이에 대해서. 아, 고사양에만 작동된다. 아, 지금만 보면 어떡해요? 이걸 한 5, 6년들 생각해 보면 그 사양이 되게 평이한 사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양이 그런 것들이 소화할 수 있는 사양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범용 소위 반도체들이 그렇죠.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 1등은 삼성이니까 명확히. 그러니까 삼성이 딴 건 못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잘해왔던 것 같아요. 일등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다가 또 못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렇지. 최소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HBM만이 그러니까 HBM도 그래요. 과거에는 점점 독과점적이었다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범용 디램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았다. 근데 중국이 꽤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재고에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에서 본다면 하여튼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아직은. 근데 저는 한 2분기에서 3분기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기에는 확실히 올라온다. 결국은 저는 2020년 1분기까지는 범용 디램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내년 1분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반기에 산업내 재고가 정상화돼요. 하반기에. 그래서 주가 지금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언제 끝나냐? 고정 가격이 강하게 올라올 때 끝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왜 항상 똑같은 짓을 반복하냐? 확인해야 늘리거든요. 이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또 삼성전자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더컨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문 축소 들어온다. 막 얘기인데 그거는 중간중간 그럴 수 있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AI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 엔비디아가 말일지 어떻게 78% 매출 총익률을 갔으니까 그건 약간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면 좀 싸게 제공되면서 전반적인 범용 제품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시작된 거 아닐까. 네. 그래서 반도체도 저는 뭐 기대이 조정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시장이 버팀목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요새 고민이 이거예요. 숏이 생기니까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처음 생각했던 거는 밸류가 좀 올라온 거에서 때리지 않을까 봤는데, 야 이제 보니까 펀드멘탈 숏으로 확실히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며칠은 그래요. 며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드멘탈 안 좋은 저 2차 전지 같은 건 그냥 숏을 쌓아버리더라고요.
게임에서도 안 좋은 것만 숏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빠졌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네. 야 잔인하다 얘들 지금. 뭐 NC 이렇게- 같은 게 진짜. 과열 종목 지정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공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반 투자분들 관심 가지면 좋은데 똑같네. 저도 리스트 보다가 야 이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들었던 생각이 위너 루저로 지금도 봐요. 루저에서 좀 돌아서 그러니까 전자 같은 걸 보는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전자 같은 건 오케이가 되겠죠. 근데 그 루저 중에서 펀드멘탈이 안 따라주는 거는 야 여지 없구나 이번에. 그래서 그게 좀 제가 갖고 있는 전략 중에서 약간 또 첨부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오늘 반등해서 그런데 이게 자료는 어제 만들어놨던 건데 네네. 오랫동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0.8485배에서는 항상 돌아섰거든요. 한 배는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여러 가지 고치면서 다시 0.9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거의 2,500 저점이 얼마였더라? 2,480인가 어디 그랬습니다. 2,450이 0.85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 준비할 때 원래 오늘 또 흔들리고 있으면 그래도 0.85배 오면 사야 된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가 아무리 매력이 떨어졌어도 뭐 싼 게 미지덩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싸게 사면 터져도 제한적이에요. 저는 뭐 제 경험으로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비싼 주식에서 잘못 걸리면 그건 정말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때는 싼 주식이 그나마 약간 턴어라운드 될 싼 주식이 보일 텐데 여전히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한 아직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얘기를 드렸어요. 예. 네. 여기 위너 앤 루저에 보면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조선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뭐 밸류에이션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숏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어저께만 하루만 놓고 보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 상태 안 좋은 거에 숏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숏이 몰렸는데 그 기업들 중에 좋아지는 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제 숏 커버라는 게 또 들어와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기대하는 전략은 별로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 제 것도 생각이고 네. 제가 뭐 직접 숏을 친 사람이 아니니까 네. 지금 숏 쌓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숏이 허용되니까 일단 쌓는 거죠 일단은. 왜냐면 각 증권사에 이제 여러 주식을 대차 잔고로 미리들 다 빌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콜하면 이제 가져와서 숏 치고 하는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퀀트 베이스 기준으로 봐서 숏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적하신 건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많은 경우에 숏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 역사를 이렇게 보다 우리나라도 뭐 하나에 계시지만 옛날에 3위 투금이라고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래 공매도 쳤다가들 많이들 다쳤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 같은데 갑자기 그때 이 숏이라는 게 맞으면 큰 수익이 단기에 붙지만 아까 방금 말했던 지적 밀릴 줄 알았는데 안 밀리면 커버링을 빠르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숏이 몰린 종목은 수수료가 비싸요. 네. 그 수수료가 다 똑같지 않아요. 숏 빌릴 때 빌리는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자율이 거죠. 생각보다 네. 비싸요. 네. 괜찮은 거. 왜냐면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더 버티기가 힘든 게 바로 리버스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일한 생각을 좀 했는데 기계적 숏이 좀 나간 느낌이에요. 기계적 숏들이. 왜냐면 꽤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09년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09년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때 진짜 다 끝난 것 같은 때였어요. 금융위 때에서 도저히 안 끝날 거다 해가지고 초기에 엄청 숏들을 때려요. 그때 바로 외국인들이 뒤집어놨어요. 주가는 좀 더 빠졌는데 결국에 뒤집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 사버렸죠. 그래서 그때 숏 재개 이후에 외국인들이 샀어요. 한 4종가 샀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밸류가 좀 높았을 때 그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21년에 4월에 그때는 포워드 P 기준으로 한 13배 넘어갔는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그냥 펀드멘탈 숏으로 그냥 구조 때려요. 지금 물어보자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한국 증시가 밸류가 뭐 우리가 좋다를 떠나서 싸긴 싸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의 숏의 승부가 여기서 완전 한국 증시 한 단계 무너져 버리면 승리하는데 안 무너지면 그러니까 결국 3년 전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네.
뭐 오르는 힘은 당장 눌려 있을 수 있겠지만 뭘 갖고 누를 건데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한 번 이렇게 사이클이 업턴하면 생각보다 한 두세 분기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누를 수 있을 건 보진 않고, 다만 좀 기분 나빴던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악화가 되는 산업, 예를 들어서 내수 중에서 산업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것의 숏은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도 잘 모르겠어요. 저 정도 잘 확신 있게 팔 때는 뭔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